잠이 오지 않아 트위치를 켜니 노란 바다에 세 개의 파도가 날 반기네. 별이 빛나는 밤에 당신은 더욱 빛나네.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안녕하십니까, 주펄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들립니까? 오늘은 2월 14일 11시 26분입니다. 드디어 설날 연휴가 끝이 났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나, 설날 연휴 끝나는 날을. 이제는 연휴가 너무 힘들어요. 진짜. 뭐랄까, 뭐 어디 갈 수 있으면은 좀 낫겠는데 갈 데도 없는데 이제 애들하고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목요일부터였죠? 금요일부터였나? 하여튼 오지게 길더라고요. 친척분들 못 만났습니다. 그 화상으로 세배 드리고 그랬습니다. 세배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요. 그 세뱃돈 있잖아요. 되게 첨예하게 갈리는 것이, 대학생 과연 세뱃돈 받아야 하는 것인가, 그거더라고요. 어른인데 왜 받냐, 그래도 구직 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전까지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게 첨예하게 갈린대요. 그리고 요즘 세뱃돈이 어느 정도인지 시세 아세요? 시세가 있습니다. 그것도 초등학생은 10,000원에서 30,000원, 중고등학생은 30,000원에서 50,000원, 그 대학생 이상은 50,000원에서 100,000원, 이렇게 이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저는 세배를 안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세배는 했죠. 이게 세뱃돈 안 받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제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 집은 어떻게 했냐면은, 스스로 돈을 벌기 전까지는 계속 줬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좀 민망한 상황이 연출됐어요. 제가 20대 한 중후반 때였는데, 저는 이제 좀 취업을 일찍 했잖아요. 만화도 좀 일찍 그리고. 한 25살부터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저희 사촌 형이 대학원 가고 막 이래가지고 좀 늦었어요, 많이. 그러니까 30살까지도 계속 학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세뱃돈을 못 받고, 저보다 3살 많은 형은 세뱃돈을 받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부러우면서 안 부러운 거 있죠. 뭔가 부러운데 안 부러워. 뭔가 그런 복잡한 감정이 들었던 생각이 있고, 그 형은 뭐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대학원생도 주냐고요? 대학원생이었어요. 대학원생 당연히 줘야죠. 그 심슨 애니메이션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비둘기한테 주려고 모이 같은 걸 뿌리는데, 대학교 캠퍼스에서 갑자기 대학원생이 막 나오더니 그걸 막 주워 먹어. 아무튼 그런 장면이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나라는 참 뭐랄까요, 새해를 2번 맞는 기분이죠. 1월 1일에 한 번 맞고 신정 구정 2번씩. 그래서 혹시라도 신정 때 했던 계획 실패하고 있다면 지금 다시 해도 좋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첫 곡은 호프탈라의 크레이지였습니다. 또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짐 슈미트, Love has taken it all away 였습니다. 연휴 동안 그리웠습니다. 펄님, 나카모리 아키나의 Oh No Oh Yes 신청해도 될까요? 제가 적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뭔 얘기 하려고 그랬지? 까먹었다. 뭔 얘기 하려고 그랬죠? 오랜만에 신청곡이랑 사연 보내는 방법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연은 1월 24일 사연이고요. 오늘 신청곡은 1월 4일자 신청곡들입니다.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제 블로그 가시면은 저 밑에 주소도 있고요.
homins.net이라고 homins.net으로 들어가도 똑같은 데로 가거든요. 근데 네이버 블로그가 그 개인 도메인 쓰는 거를 이제 막는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 노이즈마스터 또는 homins.net으로 가시면은 게시판을 딱 2개만 열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찾기가 쉽습니다. 사연 게시판 그리고 신청곡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은 비밀글로 남겨주는 게 좋겠죠? 왠지 좀 개인적인 얘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요. 전부 다 읽습니다. 그리고 사연도 그렇고 신청곡도 그렇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추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곡이 잘 뽑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꿀팁을 알려드리면 일단은 심야 방송이기 때문에 잔잔한 것들이 선곡이 됩니다. 그리고 5분이 넘어가면 잘 선곡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뮤직비디오 링크를 보내주시면 잘 선곡이 되지 않습니다. 그 오디오 온리 가사만 들어있는 버전을 보내주면 잘 선곡이 됩니다. 그리고 라이브 영상은 선곡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커버 영상도 선곡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요?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실수로. 자, 또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어우 까탈스러워라고 지금. 하지만 이렇게 까탈스럽기 때문에 선곡이 좋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 고맙습니다. 까탈스러운 친구 있잖아요. 한 명은 있는 게 좋아. 왠지 알아요? 걔가 가자고 하는 맛집은 맛있어. 로꼬의 너도였습니다. 방금 노래가 나가는 사이에 사모님께서 올라오셔서 저에게 초콜릿을 주고 가셨습니다. 알고 보니 오늘이 발렌타인데이였더라고요. 니들은 이런 거 없지? 아, 맛있어. 달콤해. 왜 이렇게 쓴가 했더니 다크 초콜릿 70%네요. 맛있어. 초콜릿 맛있죠. 아침 창맨의 하수인님 9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이 발렌타인이었군요. 초콜릿 하나 넣고 갑니다. 아, 방금 진짜로도 받았고 또 이렇게 그 사이버 초콜릿도 받고 감사합니다.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네요. 자,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20대 후반을 맞은 펄떡입니다. 제게는 결혼하고픈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서로 조금씩 결혼 이야기도 나누며 의견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주펄린 비혼주의자 드립처럼 결혼하면 고생이고 후회한다는 말도 많지만 저는 여자친구를 매우 사랑하고 함께 잘 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직 저는 오래 다니던 카페를 그만두고 새로 직업 교육 중이라 아직 자리가 안 잡혀 있습니다. 교육 수료하고 합격하면 취직되는 거지만 사실 제가 우리 반 중 하위권이라 걱정인 게 사실이죠. 그래도 뭐 열심히 하니 합격하지 않을까 싶지만 사람 일은 모르니까 걱정이 되네요. 취직만 되면 본격 결혼 준비도 가능한데 말이죠. 문제는 제가 작은 교육 지원비밖에 벌이가 없으니 생활비를 그간 모은 돈을 까먹고 데이트 비용도 여자친구가 많이 내는데요. 문제는 제가 재즈를 좋아하고 악기를 사고픈 욕구가 너무 큰 철부지라는 겁니다. 원래 재즈 피아노를 배우다가 코로나랑 이직 때문에 레슨을 쉰 지 1년여가 되니 답답해서 갑자기 기타를 사고 싶더군요. 그래서 슬쩍 제 기타와 여자친구 선물할 기타를 주문하고는 여자친구한테 1주년으로 기타 선물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지금 저는 버는 돈도 없고 교육 끝날 때까지 데이트 비용도 아끼는 중인데 갑자기 큰 돈 써서 기타를 사주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너무 맞는 말이라 부랴부랴 기타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너무 늦어서 취소 못해서 기타 온 거 봤으면 갑분싸 될 뻔했잖아. 아무튼 이렇게 철부지인 제 기타 구입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아, 악기 배우고 싶다. 쭈야호!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선물은 뭐 1주년보다도 첫 월급을 탔을 때 하면은 더 의미도 있고 기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치고 싶으면 본인 것만 사지 여자친구 기타는 왜 사는 거야? 무슨 구색 맞추기처럼. 예전에 제 동생이 7살 때 아버지 생신 선물로 GI 유격대를 사온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웃으시면서 동생한테 돌려주셨죠. 뭐 그런 거 같은데? 내 동생 대작전인데? GI 유격대 대작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자, 이거는 첫 월급 탔을 때 선물하는 게 좋겠습니다. 첫 월급 선물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있네요. 원래 말이죠. 우리나라에는 첫 월급을 탔을 때 부모님께 빨간 내복을 선물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요. 있는지. 근데 저는 그게 기억에 남아가지고 그 신과 함께에다 그걸 넣었거든요. 지하철 가는 그 저승 가는 지하철에서 잡상인이 빨간 내복을 팔아요. 그 이제 그런 의미로다가 이제 넣은 건데 그게 일본에서 리메이크가 되면서 그 유니클로 히트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의도했던 어떤 그런 짠한 정서들이 좀 많이 없어졌죠. 그게 또 기억에 나고. 아무튼 잡설이 길어졌는데요. 첫 월급 대작전 추천드리고 GI 유격대 대작전은 비추. 백예린의 헤이츄였습니다. 백예린 선생님이 요즘 영어 공만 발표하는 이유가 심펄이 커버할까봐라고 채팅창에 그런 이유였군요. 근데 어떡하죠? 나 이제 영어 공부할 건데. 자, 다음 사연 또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학창시절 때 일입니다. 고3 수능을 마치고 크리스마스 이틀 전 일이었습니다. 동창들끼리 춘천으로 펜션을 잡아 여행을 갔더랬죠. 성인이 되기 일주일 전이니 다들 술을 마시려고 하겠죠? 그렇게 술을 사들고 가서 게임도 하고 헛소리도 해가면서 마시고 개워내기도 하고 누구는 1층에서 또 누구는 2층에서 기절해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술과 안주를 올려두었던 1층 좌식 테이블 옆에 누워 잠이 들었고요. 그렇게 자다가 한 새벽 3, 4시쯤이었을까요? 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눈이 잠깐 떠질 때. 그렇게 잠깐 눈이 떠졌는데 어머 세상에 펜션 안에서 들리지 않아야 할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옷가지 바스락 소리와 물이 흩뿌려지는 소리였습니다. 분명 1층 실내에서 말입니다. 물방울을 툭툭 튕겨내며 나는 방수 기능이 있소이다 라고 말하는 고어텍스 패딩의 리액션에 잠이 깨고 당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을 다 꺼놨기에 청각에 의존한 상황이었지만 그날 비가 섞이지 않은 가벼운 눈이 왔었으니 창밖에 빗소리는 절대 아닐 테고 분명히 포물선을 그리며 낙하하는 중이라 상상되는 툭툭툭툭 물소리였습니다. 누운 자세에서 몸만 돌려 상황을 살피려 했지만 아까 말했던 대로 저는 좌식 테이블 옆에 누워 있었으므로 테이블 상판의 시야가 가려져 있었고 그 렌즈를 빼고 자니 눈도 안 좋아서 가까이에 가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물소리가 끝나고 잠시 후 할 일을 끝낸 듯한 남성의 소리를 듣고 누구인지 알아내는 건 그닥 어렵지 않았습니다. 1층에는 몇 명 자지 않았거든요. 어째 무한도전 죄와길 에피소드 같지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소리가 멈추고 잠시 기다렸다가 상황이 종료됐다는 판단하에 몸을 일으켜 사방을 관찰했지만 일어서 있는 남성은 없었습니다. 저 말고 모두가 누워있다는 거겠죠. 플래시를 켜고 진상조사를 하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혹시나 제가 밟을까봐 서요. 그날 새벽 1층은 좀 추웠습니다. 그랬기에 패딩을 안 벗고 바로 누워서 자버린 저의 선택은 지금 생각해봐도 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그 자리에 다시 누워 꼼짝하지 않고 다시 잠을 청했고 아침이 밝아온 후 라면을 끓여 먹고 몇몇 친구들은 하룻밤 더 자고 저와 몇몇은 돌아왔더랬죠. 저는 포물선 사건에 대해서 현재까지도 유력한 용의자와 현장의 당사자들에게 이런 반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싸고 누구는 숨 죽이고 듣고 있었던 게 확실히 무한도전 에피소드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예능에서 보고 낄낄댔던 에피소드를 1, 2년 후에 제가 겪을 줄 몰랐고 가장 큰 차이점은 전 지금도 혼자만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도 궁금합니다. 그 패딩 과연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이왕 지금까지 묵혀온 충격 실화 계속 묻어두는 게 낫겠죠?
아무튼 유력한 용의자는 조만간 첫 입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혹시 이걸 듣고 계신 분들 중 현재 첫 입사를 앞두고 있고 술을 좋아하는 편이며 20대를 앞둔 겨울에 펜션 여행을 간 적이 있었다면 혹시 내가 포물선 남이 아닐지 의심해 보십시오. 아니면 그날 싼 걸 너도 인지하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있는 거니? 그리고 혹시 본인이 언젠가 펜션 여행을 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패딩을 입을 때 유독 물기가 낭낭했던 경험이 있다면 당신이 그날 밤 고어텍스 패딩의 주인일지도 냄새가 많이 안 났었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이거는요,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번 막걸리 회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 중대원이 삼겹살과 함께 막걸리를 먹는 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막 몇 순배가 돌았죠. 근데 유독 술에 잘 취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잖아요. 전입한 지 얼마 안 된 이등병이 이제 좀 취해가지고 이제 내무실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그 옛날 생활관이에요. 그 가운데 복도가 있고 양쪽에 이제 침상이 있는 침상에서 바닥으로 갑자기 오줌을 싸는 거예요. 갑자기 소대원들 다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느꼈죠. 전역하고 싶다. 그때 병장이었거든요, 저는. 전역하고 싶다를 느꼈고 그리고 그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전역하고 싶다는 생각이. 왜냐면 병장이었으니까. 근데 그날 되게 강하게 느꼈고 그 술을 진짜 취하면 개가 되는 사람이 실제로 있구나. 왜냐면 저는 못 봤거든요. 주변에 없었어요. 다행히 그런 사람이.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군대 가다 보면은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처음 봤어요. 이제 그런 거를. 그래가지고 어떤 시각적인 충격.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새끼 왜 이렇게 작지? 뭐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이 있었고 아무튼 범인은 아마 근데 놀랍게도 그 친구가 그게 깨어난 후에 다들 너무 당황해서 뭐 갈굴 생각도 못하고 그냥 우리가 그냥 알아서 닦고 잤어요. 나중에 아무도 그 얘기를 또 안 했어. 선임들도 안 하고 그냥 다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런 사건은 그런 식으로 묻힐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본인도 모르고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아무데나 이제 오줌을 싸면 안 된다는 의미로 다음 곡은 Don't Throw It All Away. 앤디 깁의 Don't Throw It All Away 였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펄디. 때는 18년도 여름 왕십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취업 준비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구립도서관 서랍에 있는 제 노트북과 취업 서적들을 챙겨 두 손 가득 들고 단골 카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터벅터벅 앞만 보며 걸어가고 있는데 카페 앞에서 웬 사내가 기지개를 켜는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뒷모습에서 보이는 거뭇거뭇한 수염과 탱탱한 흉부를 보니 흉부가 아니고 둔부겠죠? 흡사 침착맨을 연상시키더군요. 한국에 저런 사람이 둘이나 있구나 생각하며 지나가려는 그때 찬찬히 돌아서는 모습을 보니 이게 웬걸? 왕십리의 침착맨이? 다시 보니 소영마미와 소영이도 옆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순간 눈이 땡그레지며 약 0.3초 동안 멈칫하며 90도로 인사라도 드려야 되나 귓속말로 한국인이라고 말해야 되나 윙크라도 한번 날려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왕십리 외길 28년 침착맨같이 귀한 분이 누추한 이곳에라는 생각에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주변 침착맨을 흠모하는 지인들이 여럿 있어 자랑하고자 주변 지인들에게 이 상황을 급히 알렸죠. 허나 주변 지인들은 개구라 좀 그만 치라며 야 이 비용신아 침착맨이 뭐하러 거길 가냐 소설 좀 작작 써라 이러며 되려 저를 타박하는 게 아닙니까. 가족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침착맨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러다 제가 개구라쟁이로 독박 쓸까 하여 멀리서 사진 한 점이라도 증거로 남기고자 허겁지겁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를 다시 나왔지만 침착맨은 웬걸 주변 사람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는 증거 하나 남기지 못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그날 제가 본 침착맨은 헛것이었을까요? 아니면 한여름밤의 꿈이었을까요? 텅 빈 거리에 혼자 멀뚱히 서 있던 그날은 여름이었다. 침착맨을 보셨군요. 그때 왕십리에 살 때죠. 18년이면. 18년도 여름? 아닌데? 맞나? 아닌데? 맞나? 아, 왕십리 살 때네요. 18년도 여름이면 저희가 한창 그 축제로구나 찍을 때인데, 그때 이제 그쪽으로 이사를 가셔가지고 그쪽에서 왔다 갔다 하셨죠. 기억이 나네요. 그럴 때는 인사를 드리는 게 좋죠. 그러면 이제 소영이가 설명을 해줘요. 이분이 누구시냐면 하면서 아버지 자랑을 막 합니다. 아무튼 다음에 만나게 되면 꼭 사진도 찍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곡은 일본 노래가 오랜만에 왔군요. 한번 들어보고 또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하시 트리오의 쓰구미였습니다. 쓰구미는 개똥 집박이라는 새를 뜻하는 말이네요. 개똥 집박이였습니다. 채팅창에 고란의 소영배님 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소영배님, 아이들 동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며칠 전에 기안84 만났는데 기안84님하고 이제 패션 월드컵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일본 스트리트 패션 좀 크게 입는 스타일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 미술학원에 이렇게 입는 형이 있었는데 뭔가 사람이 희끄무리한 걸 좋아하고 노래도 희끄무리한 것만 듣는다고 했는데 그 희끄무리한 게 어떤 노래일까를 이제 생각해 봤는데 지금 이 오아시 트리오의 쓰구미를 들으니까 혹시 이런 노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스치네요.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노래. 근데 그 기안84 특유의 그 표현이 너무 웃겨가지고 기억에 계속 남아요. 어떤 느낌인지 너무 잘 알게 설명을 하니까 참 재주죠, 그것도. 노래를 또 하나 듣고 다음 사연 읽어드릴게요. 커피소년의 놀이터였습니다. 여름밤 탓 놀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앨범 제목이 여름밤 탓이고 노래가 놀이터인가요? 아니면 앨범이 놀이터고 모르겠다고. 아무튼 놀이터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있네요. 제가 스탠드업 코미디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놀이터에 관련된 엄청 웃긴 스탠드업 코미디를 몇 달 전에 봤어요. 저하고 연배가 좀 비슷해 보이거나 약간 형 같은 어떤 흑인 코미디언이었는데요. 놀이터 얘기를 이제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애들 너무 약해 빠졌다고 하면서 자기 어렸을 때 놀이터 얘기를 해주는데 요즘은 뭐 다 막 모래도 없는 거 아시죠? 놀이터 가보셨어요? 모래가 없어. 다 무슨 우레탄 같은 거 막 깔려 있고 막 폭신폭신해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은 이제 나약하다고 하면서 자기 어렸을 때 놀이터는 그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죽음의 회전목마 같은 거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빙글빙글 막 뛰면서 돌다가 올라타는 거 원심 불리기 그거 얘기를 하면서 그거 아래쪽을 보면은 그거 하다가 죽은 애들의 그 해골들이 막 쌓여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끄럼틀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플라스틱 미끄럼틀인데 자기 때는 완전 쇳덩어리였다고. 그래서 한여름에 타면은 그 엉덩이 타는 냄새가 그 온 마을을 진동했다고.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이게 무슨 냄새지? 이거 우리 아들 엉덩이 냄새인데? 이러면서 막 찾으러 나오고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시죠. 그러면서 요즘 애들 약해 빠졌다고. 그러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사연 하나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펄님 21살 대학생 남자입니다. 매일 잠이 그거 뭐 아마 스탠드업 코미디 뭐 죽음의 놀이터 이런 걸로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놀이터 얘기 좀 더 해볼까? 나는 놀이터에서 가장 열받았던 순간은 뭐냐면은 그네를 누가 한 바퀴 돌려서 걸어놨어. 높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타고 싶어가지고 다시 풀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엄청 세게 한번 밀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어리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못 돌려. 그래서 못 타. 그런 적이 있고 시소 같은 거는 요즘은 뭐 스프링 같은 거 달려있는데 옛날에 무조건 타이어 같은 게 박혀 있었어요. 근데 차라리 그런 게 나은 것 같아요. 타이어 박혔을 때는 뭔가 퐁당퐁당 올라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가운데에 커다란 스프링 같은 게 이제 받치고 있을 때가 있는데 대부분 녹이 들어 있어가지고 잘 안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뭔가 그 널뛰기 하는 재미가 없어 요즘에는. 그게 좀 아쉽고 엄청 끽끽대요 그게. 아무튼 놀이터를 정말 많이 가게 돼요. 아기 낳으면. 어렸을 때 가고 어렸을 때보다 지금 놀이터는 확실히 재밌긴 재밌죠. 별게 다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모래가 없는 건 좀 아쉽네요. 항상 뭐 함정 같은 거 파고 놀았거든요. 구멍 파놓은 다음에 위에다가 뭐 거적대기 같은 거 덮어놓고 집에 가고 그 다음날 와서 그게 무너져 있으면은 되게 기뻐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 재미가 요즘엔 좀 없어서 아쉽네요. 자,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펄님 21살 대학생 남자입니다. 매일 잠이 들기 전 펄밤 틀어놓고 눈을 감고 상상 속으로 사연 쓰다가 오늘 진짜 사연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올라온 유튜브에 사람을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사연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탈입니다. 저는 외동이라서 외롭지 않게 부모님께서는 외부 활동을 통해서 사회성을 기르는 것을 추구하셨고 수영, 여행, 미술 등 예체능 위주의 활동을 하면서 다른 또래보다 여가 시간이 참 많아서 방화동 푸르지오 골목대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루 온종일 밖에서 놀다가 어머니께서 밥 먹으라고 부르면 그제서야 집에 들어올 만큼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 놈이다! 누군데? 몰라? 방화동 푸르지오 골목대장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렸다는 거예요. 대단한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지역에서 비슷한 또래를 만나면 당당하게 다가서서 안녕? 나랑 같이 뭐뭐 할래? 이런 식으로 매번 먼저 다가가면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주변에는 많은 친구가 생겼고 외동이지만 전혀 외롭다고 느껴본 적이 없이 행복하게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제가 혹시 일진이나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시겠지만 초중학생 시절에 매년 반장을 맡을 만큼 바른 생활 사나이입니다. 혹시 재벌이세 뭐 그런 거 아니냐고요? 절대 아니고 저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생기는 경험과 함께 사람에게 대인다고나 할까요? 고등학교 초반에는 좀 이상한 사건에 휘말려서 대인 기피 초기까지 겪을 만큼 사람에게 큰 상처도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도 2021년 지금까지도 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제가 미련 곰탱이 같으면서도 죽을 때까지 그랬으면 좋겠다는 모순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학에 오면서 조용히 지내야지 결심했지만 어느새 이곳저곳에 발을 넓혀 있었고 그간은 경험해보지 못한 조금 넓은 사회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참 지독한 인간 같습니다. 여기에 더 모순적인 상황은 뭐냐면 바로 깊은 관계를 맺은 흔히 말해서 심펄같이 끈끈하고 진득한 관계인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느낌상 주펄은 원래 그런 겁니다 하시겠지만 뭔가 저는 나름대로 많은 인연을 만났는데 그 수많은 인연 중에서 이 정도밖에 없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게 왜 힘들어졌을까요? 그리고 사람이 귀신보다 무서운 존재인 건 알지만 사람을 이 정도로 좋아하는 저는 어떤 상황일까요? 모른다면 그냥 모르겠다고 해주세요. 모르겠다고. 사람을 그 정도로 좋아하면 거의 개 아닙니까? 약간 개과이신 것 같아요. 저는 고양이과거든요. 엄청 좋아하잖아요, 사람을. 근데요, 저도 뭐, 친펄 같은 관계라고 이제 여기 써주셨는데, 제가 뭐, 침착맨이나 김풍 작가님 안지는, 거의 뭐, 10년, 15년 됐지만,
지금처럼 친해진 거는 의외로 얼마 안 됐어요. 그 작업실 같이 쓰면서부터예요. 그 전에는 뭐 1년에 한두 번 연락했었어요. 그냥 뭐 한두 번 정도 가족끼리 뭐 만나서 어디 놀러 간다든지 그런 건 했었지만은, 그 풍이 형도 한 2005년부터 알고 있었지만은 계속 막 붙어 다니면서 뭘 했던 거는 거의 풍이 형이 만화 그리면서 프로 트위터리안을 그만두면서 찌질의 역사 그릴 때 그때였거든요. 그때는 이제 맨날 같이 만화 그리고 콘티 짜고 그러면서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같이 뭔가를 막 붙어서 하는 그런 시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시기를 한번 겪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제 신뢰할 수 있는 혈맹이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고생도 해보고 일도 해보고 뭐 같이 성취도 해보고 그러면은 좀 그런 친구들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21살 대학생 남자가 그런 인연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좀 더 지내봐야 된다. 그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이런 거를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절로 해결되는 게 많습니다. 가을방학의 끝말잇기였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주 작가님. 얼마 전에 4년 다닌 회사를 퇴사한 구직장인 펄떡이입니다. 제가 저로 살아보니 전 말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더군요. 원래 그런 성향이기도 하고 또 자취를 한 지 10년이 되다 보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더 말하는 걸 귀찮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얼마 전 그만둔 회사의 직속 부장님은 정말 엄청난 분이셨습니다. 말주머니가 200만 개 정도 있어서 그걸 다 쏟아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입사한 첫날부터 전 귀에서 피가 흘렀고 4년 동안 말 못할 고통에 하루하루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쉬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TMI를 쏟아내어도 반응이 없는 목석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창과 방패 같은 사이였고 항상 평행선을 달릴 뿐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김대리, 어제 우리 막내가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 글쎄 이랬지 뭐야. 이런 류의 얘기에도 저는 그저 희미한 미소만이 리액션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마음에 동하지 않으면 괜히 지어낸 리액션을 못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분도 그런 제가 별로인지 점점 저에게 얘기를 걸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래 성과라도 내서 그런 부분을 채우자라고 생각했고 일도 더 많이 맡고 꼭 해야 하지만 다 하기 싫어하는 잡일도 많이 맡았습니다. 전공 관련된 하고 싶었던 일이었지만 일을 하다 보니 여러 더러운 현실도 많이 마주했고 부당하고 말이 안 되는 일이 계속되다 보니 나는 여기서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 생각하고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이제 퇴사를 한 지 한 2주 정도가 됐는데 아직 계속 그곳에 있는 느낌이고 그분의 목소리나 상황이 계속 생각나 너무 싫습니다. 아침에 왜 안 오냐는 전화 받는 꿈도 꿉니다. 젠장. 빨리 스스로에게 새롭고 리프레시 될 만한 상황을 만들어 잊고 싶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무슨 고견이 뭐가 필요해요. 새 직장 가면 되는 거지 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엄청 4년 동안 그거를 버티셨네요. 그게 나랑 어떤 관심사가 조금이라도 겹치면은 그나마 좀 맞장구도 치고 들을 만한데 진짜 관심 없는 얘기를 그렇게 쏟아내면은 고통뿐이겠는데. 그 회사가 이제 힘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보통 회사가 힘들다고 하는 게 그 얘기던데요. 회사에 있는 누군가가 날 힘들게 한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제일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안 다니지롱. 새카만 고양이의 로켓이었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 침착맨님 방송에서 침착맨님이 쏘영이가 쓴 소설을 읽어주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사연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전민희 작가님이 집필하신 룬의 아이들이라는 판타지 소설에 푹 빠졌습니다. 그 전까지 그림 없이 오로지 글로만 이루어진 책에 별다른 흥미가 없던 저는 룬의 아이들 시리즈를 재미있게 읽으며
글책에도 흥미를 붙이게 되었고, 저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쓰고 싶다는 생각에 론의 아이들과 비스무리한 이야기를 노트에 적기도 했습니다. 또 저처럼 그 소설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모여 소설 속 캐릭터와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도 재밌게 나누고는 했죠. 그렇게 5학년을 마치고 학년이 올라서 6학년이 된 뒤 어느 여름이었을까요? 저는 수업 시간에 몰래 제가 이야기를 적은 노트를 뒤적이다가 그만 담임 선생님께 그 노트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지 않고 딴짓을 하고 있었으니 선생님께서는 노트를 가져가셨죠. 노트를 빼앗긴 저는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혹여나 선생님이 그 노트를 버리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수업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절반 정도 흐른 뒤 저는 노트를 돌려받기 위해 우물쭈물하며 선생님이 앉아 계신 자리로 찾아갔습니다.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제게 돌아온 선생님의 대답은 이러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 소설가가 되셨대? 글쎄요.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그저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한 아이에게 던진 짓궂은 말이었을 수도 있지만 당시에 저는 그 말과 말투에 꽤나 상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적었던 이야기들도 그 한마디 말과 표정에 모조리 그 가치가 부정당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물론 그때는 가치가 부정당한다는 표현도 생각도 못했고 그냥 기분이 나빴던 것일 수도 있지만요. 어쨌든 그 후로 한동안 글을 읽기만 하고 쓰지는 않았습니다. 노트에 이야기를 적으려고 하면 그 선생님의 그 말과 표정이 생각났거든요. 그래도 글을 계속 쓰고 싶다는 욕구가 어디엔가 남아있었는지 고등학교 때는 교내 문학상 모집 공고를 보고 사흘 정도 밤을 새가며 썼던 짧은 소설로 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군대에 가서도 전역한 뒤에도 쓰고 싶은 이야기가 생기면 노트를 꺼내 글을 쓰고 있고 죽기 전까지는 완성된 중편 소설을 한 편 쓰는 걸 목표로 살고 있습니다. 쭈펄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활 속에서 글 쓰는 걸 경제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직업을 갖기 위해 지금은 열심히 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쭈펄님도 그리고 함께하는 펄떡이 여러분도 하루하루 건강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기분 좋은 일만 생기면 더 좋고요. 이만 글을 마칩니다. 이게 되게 무심하게 던진 말이 굉장히 큰 영향 줄 때가 많더라고요. 저도 또 일화 들어갑니다. 25살 때 이제 짬이란 군대 만화를 그려가지고 데뷔를 했는데 그게 이제 이듬해 완결이 나고 그러다가 만화가 모임에 초대를 받게 됐어요. 거기에는 당시에 이제 웹툰 작가들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양영순 작가님이 계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저를 딱 보시자마자 그 짬을 재밌게 봤다고 엄청 재밌게 봤다고 하면서 이제 만화 계속 그릴 거지? 그려야 돼 너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민망하면서도 좋았다. 사실 그때 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짬 그릴 때 원고료도 없고 그냥 다른 거 계속 알바하면서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그 말 듣고 이제 좀 용기를 얻어가지고 계속 하게 됐는데 정작 본인은 그 말을 했는지 그 말씀을 하신 걸 전혀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아마 담임 선생님도 언제 소설가가 되셨대? 그거 전혀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그냥 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얘기들이야 대부분의 말들은.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죠. 선생님은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잘 하고 계시니까 대단하네요. 좋은 소설을 꼭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소라의 별이었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의 겉모습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옷도 거의 맨날 추리닝만 입었고 머리도 그냥 남들이 하는 스타일대로 적당히 했습니다. 새치가 많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어릴 때부터 그랬어 하고 넘겼고 염색할 생각은 별로 안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없어서 더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신경을 안 써서 없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즘은 저의 개성대로 옷도 입어보고 머리 스타일도 바꿔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만류합니다.
절대 하지 말라고요. 이왕 꾸미는 거 잘 어울렸으면 좋겠고 주변에서도 칭찬을 받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네요. 평소 주펄님은 항상 같은 옷을 입으시고 머리 스타일도 똑같으신데 혹시 20대 때도 그러셨나요? 당연히 20대 때는 신경을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주변에서 이렇게 반대한다면 주펄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처음 머리 민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반대하지 않았나요? 아니면 그저 조용히 밀어버리셨나요? 그저 주펄님의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적은 거니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뭘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다들 말린다는 거는 선생님이 뭘 추구하는지를 같이 사진 같은 걸 첨부했어야 되는데 그럼 나도 같이 말렸을 텐데 아깝다. 뭔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말렸겠죠? 아니 왜 말리겠어. 굳이 말릴 이유가 없잖아요. 뭔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으니까 다들 말리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친구들 주변 사람들 말이 맞을 확률이 높아요. 이런 경우에는. 저는 20대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냥 엄마가 사주는 거 입었어요. 그때까지는. 20대 때까지. 엄마랑 같이 살 때는. 그래가지고 항상 옷이 이거 엄마도 듣고 있는데 안 되겠 큰일 났네. 항상 뭔가 저채도, 갈색, 베이지색, 회색, 쥐색 요런 거. 엄마가 좋아하는 색깔. 그런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제 만화 색깔도 채도가 좀 낮아요. 그래가지고 심창맨이 맨날 제가 만화 그림 그리면 왜 이렇게 채도를 낮게 쓰냐고 쨍하게 그려야지 이쁘다고 그런 잔소리를 가끔 하곤 하죠. 아무튼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신경 안 쓰고 머리도 뭐 조용히 밀었죠. 뭐 주변에 뭐 나 민다 이러고 미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용히 밀고 다 그냥 조용히 합니다. 근데 주변에서 막 말리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없던데요, 그냥. 별로 신경을 진짜 안 쓰긴 안 쓰나 봐요. 아무튼 선생님 이거 들으시면은 그 추구하시는 스타일 사진 한번 다시 첨부해서 보내주시면은 저도 같이 말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저도 제이레빗이 부른 버전으로 많이 듣다가 오랜만에 원곡 들으니까 참 좋네요. 참고로 예전에 제이레빗은 제일교포들인 줄 알았어요. 제일의 빛인 줄 알고 아무튼 그랬었음. 다음 사연입니다. 때는 조금 더운 여름이었어요. 어린 조카는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저는 TV를 보고 있었고 언니는 폰을 보고 있었어요. 아기가 자고 있어서 TV 소리는 최대한 작게 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틱틱틱. 한참 지나서 또 틱틱틱. 시청하고 있는 채널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알고 채널 돌렸는데도 틱틱틱. 언니한테 무슨 소리 안 들려? 언니는 아니 모르겠는데 분명 소리가 들려서 베란다 쪽에 가보기로 했어요. 1층이라 아파트 도로가 가까이서 보이거든요. 커튼을 살짝 쿵 열고 봤죠. 근데 도로에는 아무도 없었고 한적했어요. 멀리서 나는 소리겠거니 하고 돌아서려고 머리를 숙인 찰나 바로 제 앞에 사람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유리 한 장 20cm 정도 아주 가까운 거리였어요. 보는 순간 1초도 안 되는 짧은 사이에 여러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었어요. 사람이네?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봤을 때 머리 스타일, 체형은 남자였어요. 이 사람 누구지? 왜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하지? 근데 왜 현관문으로 안 들어오고 베란다 문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그때 또다시 들려오는 틱틱틱. 잘 보이진 않지만 어떤 도구로 문을 열려는 소리였어요. 그 소리가 그 소리였어. 도둑인가 보네. 소리의 근원이 도둑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전혀 놀라지 않고 태어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지? 불을 끄고 TV를 시청하고 있었고 또 암막 커튼이라 빈집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저도 같이 틱틱틱틱 반응이 없자 조금 더 크게 틱틱틱 했더니 도둑 새끼가 소리를 감지했나 보더라고요. 하던 동작을 멈추고 갑자기 머리를 치켜들어서 보더니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뭐지? 하면서 일어서더라고요. 도둑은 대략 30대 초반 멀쩡하게 생긴 남자였어요. 그런데 귀신을 본 것 마냥 놀라더니 눈을 엄청 크게 떴다가 눈이 스르르 풀리면서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순간 저는 속으로 안돼 쓰러지지 마 네가 쓰러지면은 너를 묶어서 신고해야 될지 병원으로 데려가야 될지 갈등되니까 쓰러지지 마 이러나 저러나 고민하고 있는데 참고로 제 외모가 놀랄 만큼 못생기거나 험악하지는 않아요. 눈두덩이에 살이 없는 외꺼풀이에요. 그러니까 뭐랄까 살짝 외계인 관상이랄까요? 저는 눈을 깜빡이지 않고 쳐다봤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무표정으로 관찰하고 있었죠. 그렇다고 해도 사람이 이 정도로 놀랄까 생각할 때쯤 제정신이 돌아왔는지 도망가려고 날개에 달린 듯 양팔을 허우적거리더니 갑자기 왼쪽을 쳐다보더라고요. 왼쪽은 벽이거든요. 여기 막혔네 하는 표정으로 다시 오른쪽을 쳐다보더라고요. 오른쪽도 벽이거든요. 여기도 막혔네 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더니 돌아서서 허리까지 오는 높은 담을 뛰어넘어서 허겁지겁 도망갔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도둑이 왜 그렇게 쓰러질 듯이 놀랬는지. 이유는 여름이라서 제가 머리를 묶고 옷은 짧은 반바지에 나시를 입었어요. 그래서 밖을 내다볼 때 커튼을 열면 혹시 밖에 지나가는 사람이 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왼손으로 목 높이만큼의 커튼을 잡고 오른손으로 커튼을 열어서 머리만 쏙 내밀었거든요. 커튼 위에 동동 떠 있는 것처럼. 그 모습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줬더니 깜짝 놀래더라고요. 도둑 입장에서는 도둑질 하러 왔다가 아까까지는 없던 외계인 닮은 보름달 귀신이 떠서 쓰러질 뻔했나봐요. 저는 언니한테 몇 초 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했더니 사람 있는 걸 알았으면 이제 안 오겠네 그러더라고요. 둘 다 엄청 태연하시네. 그래도 신고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신고는 했어요. 태연하게 대처는 했지만 놀라서 잠이 오지 않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뚫려있는 베란다 전체를 막았답니다. 초보 도둑 같은데 쓰러질 듯 놀래서 다신 도둑질 못하겠죠? 본의 아니게 귀신으로 빙의해서 도둑을 놀래킨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지금 돌아보면 도둑과의 재미있는 추억입니다. 웃기네요. 이거는 만화로 한 편 딱 그려지는데 그림이 뭔가? 그림체도 왠지 뭔가 조성님이 그리면 되게 좋을 것 같은 뭔가 조성님 그림체로 왜 이 이미지 전체가 그려지죠?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네요. 다행입니다. 빈센트 블루의 비가 와였습니다. 방금 채팅창에 이거 읽어야 돼. 안 되겠어. 님들 김태희가 스칼렛 위치를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비전 여친이어서 메모해야겠어. 다음에 또 써먹을게요. 다음 사연입니다. 비가 좀 와야 될 텐데 그나저나 요즘에 설날 연휴 내내 미세먼지가 너무 농도가 높아가지고 어디를 가야 될지 참 항상 고민입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펄하. 저는 본업이 있고 취미로는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30대 초반 펄순이입니다. 이번에 운이 좋게 대형 플랫폼과 일할 기회가 생겼고 잘 돼서 다음 작업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취미로 할 때는 망해도 그만이라서 부담이 없었는데 이번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까지 부업 일을 하다 보면 잠이 부족했고 다음날 본업의 실수도 늘고 피곤은 누적되고 나도 모르게 예민해지고 결국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안 그러면 두 곳 모두에게 민폐인데다가 제 몸한테도 못할 짓이더라고요. 친구들은 무조건 전업을 추천합니다. 현재 실력을 인정받고 있고 무엇보다 작년 부업 수입이 본업의 3배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렇지만 본업을 관두면 냉정하게 지금 제 나이는 재취업이 힘들기 때문에 관두는 순간 저는 오직 부업에만 올인해야겠죠. 친구들은 프리랜서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있는 건지 벌써부터 저를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전 마냥 기쁘지가 않네요. 부업을 밀고 나가기에는 취미로 좋아했던 이 일이 진짜 일이 돼서 싫어지게 될까봐 겁이 나고 예전처럼 취미로만 하기엔 커리어가 꽤 높아졌습니다. 솔직히 아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내 프리랜서였던 쭈펄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쭈펄님은 프리랜서 하면서 행복하셨나요? 안정적으로 회사를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신지 무척 궁금하네요.
20대였다면 못 먹어도 고를 외쳤을 텐데 지금은 도전이 왜 이렇게 무섭고 자신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3배면은 본업이죠. 높은 쪽이 본업이에요. 지금 본업과 부업을 약간 헷갈리고 계신 것 같은데 선생님은 지금 창작 쪽이 본업인데 빨리 부업 그만두시죠. 부업으로 회사 다니는 거 빨리 그만두시고 취미로 좋아했던 일이 돼서 싫어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완전히 근데 막 꼴배기 싫을 정도로 싫어지는 건 아니고요. 좋아서 하던 일을 이제 해야 돼서 하니까 아무 부담감 같은 게 생기고 그런 건데 그만큼 또 다른 성취에서 오는 기쁨도 있고 남들이 인정해주고 그런 거에서 오는 기쁨이 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라면은 빨리 그 부업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회사 다니는 부업을 빨리 정리하시고 다들 보통 이렇게 하죠. 프리랜서들 다 그냥 보통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자연스럽게 갈아타는 상황인데 굉장히 지금 타이밍이 딱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뭐 재취업은 뭐 걱정을 굳이 안 하셔도 하다 보면은 이거 또 이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기회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이 창작이라는 게 결이 좀 비슷한 작업이 많아가지고 막 소설 쓰다가 뭐 웹툰 스토리 작가를 하기도 하고 웹툰 그리다가 뭐 영화 시나리오를 쓰기도 하고 다 뭔가 비슷해가지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 같이 뭐 인정받고 그러면은 지금 빨리 또 해야죠. 제 취업을 걱정할 게 아니고 재미있는 거를 그릴 수 있는 시간은 30대밖에 없다는 거 오히려 그걸 걱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회사 다니는 부업을 정리하시라는 거 아시겠지요? 태양의 엠프티 로드였습니다. 뭐 만드시는지 참 궁금하네요. 그 창작하신다는 펄떡이 선생님. 아무튼 저는 제가 계속 느끼는 건데 이거 하면서 창작이 운동선수랑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을 좀 받아요. 20대, 30대가 가장 이제 재밌는 걸 뽑아낼 수 있는 나이고 그 다음부터는 그 관록으로 이제 하는데 그 재밌는 걸 만들어내는 사람은 그냥 대단한 사람, 괴물이죠, 일종의. 대단한 사람이고 가장 재밌는 걸 뽑아낼 수 있는 나이는 지금 20, 30대 이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은 컨텐츠를 소비하는 층도 대부분 그 나이 때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막 20대 초반이라서 20대 초반 때처럼 도전을 못하는 거를 걱정할 게 아니고 지금 30대 초반이라고 하셨으니까 10년 동안 재밌는 걸 엄청나게 만들어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올해 침펄아재의 매력에 취해 있는 평범한 한국인 23살 여대생 펄떡이입니다. 제가 사연을 쓴 이유는 최근 죽음에 대해 많은 생각이 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가을에 저희 외할머니께서 갑작스레 돌아가셨고 그 슬픔이 채 가시지 않은 올해 초에 친할머니께서도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도 물론 무척이나 슬펐지만 어렸을 때 친할머니의 손에서 자란 탓에 이번 장례는 너무 힘들게 다가오더라고요. 입관을 지켜볼 때 가슴이 찢어진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했습니다. 게다가 두 분 다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코로나로 인해 방문이 통제되어서 근 1년을 얼굴도 못 뵌 상태로 임종조차 지키지 못해 저희의 잘못이 아닌 건 알지만 가족 모두 너무나 안타까웠고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너무 좋으셨던 두 분을 이렇게 허무하게 데려가 버린 하늘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랑하고 가까웠던 분들의 죽음을 눈앞에서 지켜보며 죽음이 저에게 매우 크게 다가왔고 죽음의 의미란 무엇일까, 죽음 이후 등에 대해 생각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찾아올지 아니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후 세계가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이든 극락이든 제가 떠나보낸 소중한 사람들이 무탈히 지내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펄디께서도 추천하셨던 영화 코코에서는 사후 세계가 있고 현생에서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는 한 사후 세계에서도
계속 살아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전혀 그런 게 없을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과 추억은 희석되겠지만 저는 제가 죽을 때까지 돌아가신 분들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죽음도 한 사람이 온전히 잊혀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나요? 제가 열심히 기억한 분들과 코코에서 그려지는 사후세계처럼 아름답고 반짝이는 곳에서 다시 만나 인사하게 될지요. 헬조선 반사후세계를 보여주신 펄디, 아니 주호미 작가님은 죽음에 대한 생각들이 궁금해지네요. 없으시면 굳이 말씀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할머님, 친할머님, 외할머님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코코 좋죠. 저도 이제 사후세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신과함께를 그렸는데, 저는 어떤 동양의 한국의 그런 사후세계관이 굉장히 흥미로웠기 때문에 이제 그린 거였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죽음이라는 것은 스위치가 그냥 딱 내려가는 그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 유한하고 허무하게 끝나기 때문에 단 한 번뿐인 삶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침착맨님은 똑같은 이유로 그래서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어차피 한 번뿐이기 때문에. 그것도 일리가 있고 제 말도 일리가 있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나중에 더 이런 얘기는 생각이 나면 더 해보죠. 넌 왜 라드 뮤지엄의 웬 엄브렐라였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게 저도 이제 많은 장례에 참여를 했었지만 저희 고모부께서 항상 입관할 때 그 남은 가족들을 위로하면서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항상 이제 막 슬퍼하는 가족들을 다독이면서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슬퍼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만나게 된다. 근데 그게 사후세계를 믿던 안 믿던 간에 그 말 자체가 그 상황에서 엄청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다시 한번 명복을 빌겠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펄님, 저는 서울에 사는 24살 펄떡이 올시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저는 저녁 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알바 첫날 어느 알바생이 대뜸 본인이 몇 살처럼 보이느냐, 담배 피울 것 같이 생겼냐 등등 저로서는 초면인 사이에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늘어놓더군요. 첫날이기도 하고 첫인상이 중요하니 저도 잘 받아주었습니다. 그 후에도 만난 지 30분 만에 살짝 신경이 거슬릴 정도의 농담을 치더군요. 저는 분위기 곱창 내기 싫어 레알 크크만 쳤습니다. 퇴근 후 새벽 갑자기 그 아이에게 무례했다면 죄송하다며 다음부터 조심하겠다는 카톡이 왔습니다. 저는 오히려 분위기 편안하게 해줘서 고마웠다고 답장을 했고 잘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그 후로도 계속 불알 친구만이 칠 수 있는 농담을 치고 심기를 건드리는 행동을 하더군요. 그 후 제가 그 아이에게 폭발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실수로 들고 있던 집게를 떨어뜨리자 그 아이가 오빠 병신이에요? 하는 겁니다. 본인 딴에는 장난이라 생각했겠지만 저는 그간 참아왔던 것도 있고 그 말을 듣고도 넘어가면 그 아이가 저를 동네 개 취급을 할까봐 따로 불러서 분대장을 달고 있던 시절을 떠올리며 무례하게 굴지 말라고 개정색하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죄송하다며 안 그러겠다고 하더군요. 그 아이는 원래 절 오빠라고 불렀었는데 그날 이후는 님자를 붙이더군요. 저를 매기는 거라 받아들인 저는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 간단한 대화는 하지만 그 아이를 이제는 그냥 대놓고 무시하는 극혐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일이 있고 난 지 한참이 지났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아이가 너무 싫습니다. 행동 하나하나가 싫고 숨쉬는 것마저 싫습니다. 오늘은 제가 혼잣말로 피곤하다고 하니 본인은 2시간 잤다길래 네가 2시간 잤다고 내가 안 피곤한 건 아니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죠 하더군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한 소리야 라며 대화를 마쳤습니다. 저도 제가 쿨하지 못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이 정도로 사람을 싫어한 적은 처음입니다. 앞으로도 학비 때문에 계속 알바를 하며 마주쳐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고백이라도 해서 그만두게 할까요? 주펄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근데 이분이요, 첫날에 이제 막 그런 다음에 카톡으로 새벽에 무례했다면 죄송하다고 카톡을 보낸 걸 보면은 그렇게 막 무개념이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좀 모르겠네요. 그냥 내가 내린 결론은 그냥 여기서 그냥 든 생각은 안 예뻤나 보다 그 생각밖에 안 든다 솔직히. 모르겠는데 모르겠어 진짜. 그렇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뇌가 싫어하는 건데 나의 뇌가 싫어하는 거지 내가 싫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힘내세요. 보은의 올더 앤 비터였습니다. 저는 누가 싫으면은 그냥 뭐 꾹 참다가 제가 그냥 떠나갑니다. 항상 그래왔고요. 근데 그 선이 이제 굉장히 높죠. 오빠 병신이에요? 이런 말로는 이제 화가 안 나죠. 그런 걸로는 이제 화가 나지 않지만 어쨌든 선이 있고 그 선을 이제 넘어가면은 떠나죠. 전장 개 못한다는 말은 못 참지. 자, 안녕하세요 주팔님. 저는 22살 공대 다니는 여대생입니다. 20살에 인생 처음으로 시작한 연애를 어제 끝마쳤네요. 같은 학교, 같은 과 동기였던 남자친구를 군대에 보낸 지 1년 좀 안 되었는데 어제 헤어짐을 통보받았습니다. 고무신 생활로 더 이상 저를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연애하던 중에는 가족 외에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가슴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그저 신기했었는데 막상 헤어짐을 통보받았을 때는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나 허망해서 오히려 현실로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2년 동안 정말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만큼 행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힘들 때도 아플 때도 항상 곁에 있어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그립고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아요. 하지만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연인은 같은 책을 한 번 더 읽는 것과 같다고 하죠. 그 결말은 항상 바뀌지 않는다. 아직도 너무나 사랑하고 보고 싶지만 이젠 정말 끝인 것 같아요. 작년 가을에 휴가 나와서 함께 여행을 갔던 게 문득 생각이 나네요. 코로나 때문에 6개월 만에 만났었는데 우스갯소리로 이게 마지막 여행 아니야? 하던 전 남친의 말이 떠오릅니다. 어쩌면 그때부터 마음을 붙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날 수도 마음대로 전화를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더는 만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더는 재회를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헤어진 상태지만 제 첫 20대를 너무도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줬던 전 남자친구에게 큰 고마움을 느낍니다. 제 첫 연애의 끝은 일방적으로 끝났지만 그 이유마저 저를 고생시키기 싫어서라니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추억으로 간직하려고요. 연애할 때 많이 들었던 레이첼 야마가타의 비비 유어 러브 신청합니다. 그러셨구나. 헤어지셨구나. 노래 들으시죠. 레이첼 야마가타의 비비 유어 러브였습니다. 그 사연 보내신 펄순 선생님께서 힘내시고 근데 같은 학교 같은 과 동기였다면 전역을 하면은 다시 학교로 돌아올 텐데 흥미롭네요. 그 다음 사연도 기다리겠습니다. 6개월 남았나? 자, 나 너무 또 죄송합니다. 또 혼자 또 죄송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어이없어서 웃으라고 한 거예요. 웃으면 또 이렇게 힘이 나고 아시잖아요. 이제는 알 때도 됐잖아요. 제 개그 어이없어서 웃으면서 울적함이 날아간다. 자 오늘 연휴 마지막 날 재미있었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이제 다시 또 월요일입니다. 재밌는 또 일이 시작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이번 주에 뭐 있죠? 침착맨하고 뭐 염따님하고 인터뷰도 하고 저도 이제 같이 하죠. 이것저것 재밌는 거를 또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좋은 한 주 되시고 마지막 곡은
윤종신 2011년 월간 윤종신에 수록된 해피 뉴 이어 설날 연휴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가보겠습니다. 안녕.